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저랑 같이 형법 총론을 이제 공부하시겠습니다. 형법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 총칙에 대한 해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일반 법들이 총칙과 각칙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가운데서도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 전체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도 마찬가지로 총칙과 각칙이 있고, 그 가운데서 총칙에 대해서 그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형법 총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총칙의 강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형법의 이론은 크게 범죄 이론과 형벌 이론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형법은 범죄 이론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법 총론을 이제 공부하실 때에도 주로 범죄 이론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 형벌 이론은 마지막 부분에서 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 범죄 이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개괄을 해보고요. 그리고 형법 전체의 의의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법 총론은 범죄 이론과 형벌 이론 두 가지 이론으로 이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범죄 이론이 훨씬 더 양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범죄 이론이 이제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 교재에서는 이것이 이제 조금 뒤쪽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형법 총론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의 맨 앞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범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시기로 형법으로 처벌을 하려면 범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범죄가 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법에서는 범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립 요건, 범죄의 성립 요건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이론은 범죄 성립 요건에 관한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 이 범죄 성립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렇게 세 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범죄 성립 요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형법 총론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이론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형법 총론은 거의 절반 이상은 이제 이해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개괄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근데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범죄의 조항, 범죄의 규정, 이것을 형법에서 구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구성 요건이죠. 근데 앞에 이제 범죄자를 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형법 250조에 살인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살인죄의 규정을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것이 살인죄의 구성 요건이죠. 그래서 사람을 살해한 자, 여기까지가 살인죄의 구성 요건입니다. 다른 범죄들도 이런 구성 요건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지금 여기에서 형법 총론에서 얘기하는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개별적인 범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개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을 해야 되겠죠. 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행위가 살인죄가 되든지 절도죄가 되든지 강도죄가 되든지 결국은 해당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범죄 이론에서 형법 총론의 범죄 이론에서 말하는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의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겠죠. 이 개개의 여러 가지 범죄들의 공통되는 구성 요건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 구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개개의 구성 요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구성 요건이다. 그럼 일반 구성 요건의 의미는 뭐냐 하면 개개의 구성 요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를 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살인죄에 사람을 살해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 행위의 객체다. 그러니까 범죄의 객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 범죄의 객체가 하나의 구성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해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행위가 되겠죠. 범죄 행위가 범죄에서 핵심인데 이 범죄 행위가 하나의 구성 요건이 되는 거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범죄를 행한 사람이니까 범죄의 주체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구성 요건의 하나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우리가 하는 많은 행위들 가운데서 어떤 행위들을 특정해서 우리가 범죄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범죄로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는 반대로 말하면 많은 범죄 규정들이 있는데 그 많은 범죄 규정들의 범죄 규정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고 그 요소들을 많은 범죄들을 비교해 보면서 보니까 이와 같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죄의 주체와 객체, 행위와 결과, 그리고 인과관계 이렇게 5가지가 일반적인 범죄의 구성 요건이다. 개개의 모든 범죄의 구성 요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5가지의 구성 요건이다. 근데 이것은 객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가 다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 구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것. 그 다음에 구성 요건에는 객관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도 있습니다. 범죄인이 행위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행위를 하면 범죄가 안 되는 거죠. 범죄인이 무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의와 과실이라고 형법 이론에서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은 주관적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근데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의 차이는 객관적 요건은 5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만 주관적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 고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범죄 성립 요건은 위법성입니다.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가 지금 어떤 행위를 우리가 범죄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죠. 근데 그 대해서 문제가 되는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법 질서에 위배되었는가? 그래서 위법이죠. 위법이냐, 합법이냐 이 말입니다. 합법인 행위를 범죄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위법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범죄 성립 요건이 구성 요건 해당성이었죠. 그러면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범죄로 규정한 어떤 조항에 해당한다는 의미인데 그럼 당연히 이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겠냐. 범죄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합법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법성은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극적인 범죄 성립 요소다. 그러니까 대개는 일반적으로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위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만 소극적으로만 위법성을 없애주는 어떤 경우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을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부릅니다. 조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는 매우 한정적으로 우리 형법 총론에 5가지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정당방위, 그다음에 긴급피난 이런 것들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이 각각의 내용, 각각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또 별도의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요건에 갖춰지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느냐, 긴급피난이 성립하느냐 이것을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위법성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3번째 범죄 성립 요소가 이제 책임입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주관적으로 범죄 행위자 개인이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그 책임을 지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통은 비난 가능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경우에 책임이 있느냐 그럴 때 비난 가능성이 있을 때 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거의 같은 동어 반복처럼 이제 들리죠. 그래서 책임의 내용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할 때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또는 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은 규범적 책임이라고 해서 규범적으로 비난 가능할 때 책임이 있다. 결국 규범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인데 그럼 어떨 때 규범적으로 비난 가능하냐. 행위자가 합법의 행위를 다른 행위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의 행위를 범죄 행위를 선택했을 때 규범적으로 법적으로 비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가장 책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여하튼 이론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책임도 위법성과 마찬가지로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개는 책임이 있다. 규범적으로 비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소극적으로 책임이 없어지거나 책임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책임 조각 사유 또는 책임 감경 사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총론에 역시 또 책임 조각 사유에 대해서 두 가지가 위법성의 인식 또는 이제 이것을 법률의 착오라고도 부릅니다. 법률의 착오, 그 다음에 기대 가능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책임 조각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역시 나중에 공부를 하시겠고요. 그 밖에 또 형법 강론에 가면 책임이 줄어드는 경우, 감경되는 경우, 또 반대로 책임이 무거워지는 경우, 가중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책임이 없어지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데 위법성하고 책임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이제 아주 다르죠. 위법성과 책임의 내용은 다릅니다만 둘 다 소극적이고 예외적인 범죄 성립 요건인데 위법성과 책임의 차이는 위법성은 객관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하게 된다.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위법성은 행위자가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다거나 행위자가 생각을 달리하면 뭐 달라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객관적으로 어떤 요건이 갖춰져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당방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행위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행위자가 나이가 어리냐, 뭐 행위자가 그 당시에 뭐 정신이 없었느냐, 뭐 약물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었느냐, 또 뭐 기대 가능하지 않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런 등등으로 주관적인 것을 보는 것이 책임의 문제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차이점은 이 점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위법성은 조각 사유밖에 없고 책임은 감경 사유가 있죠. 그러니까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이냐 합법이냐 둘 중에 하나로 판가름이 나는 이런 질적인 판단의 문제다. 네. 위법 아니면 합법인 것이죠. 그 중간에 어떤 것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그렇지 않고 양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책임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중간에 1에서부터 100까지 책임이 50이 있거나 30이 있거나 80이 있거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책임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에 책임이 줄어들고 또 늘어나고 하는 것이 실제로 형법에서 결국 나중에 양형 판단, 범죄가 성립한 이후에 얼마의 형벌을 줄 것이냐 이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죠. 책임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양형이 그 영향을 직접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의 문제는 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양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잘 한번 이해해 보시고 이것이 범죄의 경중의 판단에 결국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여기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범죄 이론의 이제 핵심, 범죄 성립 요건에 관한 것이고요. 그 밖에 형법총론에서 이제 미수론과 공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미수는 아시다시피 범죄를 완성시키지 못한 것이죠. 공범은 여러 사람이 범죄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개의 범죄 이론은, 일반적인 범죄 이론은 한 사람이 범죄를 완성시키는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미수와 공범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말하자면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나머지 죄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숫자, 죄가 몇 개나 되느냐, 이건 범죄 이론과 형벌 이론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형벌 이론은 이제 아시다시피 형벌에 관한, 형벌이 어떤 것들이 있고 왜 형벌을 주고 뭐 형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이제 형벌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범죄 성립 이론, 범죄 성립 요건, 그다음에 미수론과 공범론, 형벌론, 이렇게 형법 총론이 이루어져 있는데, 역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범죄 성립 요건, 범죄 이론, 이것이 형법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요건 세 가지,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이 형법 총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형법의 의의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죄와 형벌이 규정된 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범죄 형벌이 쌍으로 규정이 됩니다만 결국은 형벌이 규정되면 다 형법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벌이 규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범죄가 그 앞에 요건으로 규정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형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형벌 이외에 보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형사제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형사제재가, 그러니까 형사제재가 규정된 법이 형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벌이 반드시 아니더라도 보완 처분이 있으면 형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완 처분이 뭐냐?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형벌이나 보완 처분이 규정되어 있으면 다 형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넓은 의미의,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면 형법이 굉장히 종류도 많고 내용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사실 다른 법들의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 법들이 많죠. 우리가 어떤 법을 국회가 만들 때 그 법의 강제력을 높이고 싶다 하면 형벌 조항을 뒤에 집어넣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실질적 형법, 넓은 의미의 형법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그러면 형법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좁은 의미의 형법,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형법이라고 부르는 1953년에 만들어진 이 형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좁은 의미의 형법이고 형식적인 형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법을 공부를 사실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이 넓은 의미의 형법을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종류가 범죄 종류가 많고 형법이 범위가 넓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의 송해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형법 총칙의 규정은 모든 형법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좁은 의미의 형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미의 형법에 형벌에 규정되어 있는, 보완 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모든 형법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법의 성격은, 형법은 기본적으로 공법이죠. 이제 반대는 사법인데, 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이것이 사법이죠. 공법이라고 하는 건 개인과 국가 또는 개인과 어떤 공적인 기관, 공적인 것의 관계죠. 형법은 당연히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의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인과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고 범죄인과 국가의 문제죠. 범죄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인 문제고, 그래서 공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체법이죠.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소송법, 형사소송법인 것이고, 범죄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법이고, 그리고 형법은 주로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적용을 하죠. 그래서 사법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입법법, 국회에서 이제 적용한다거나 또 행정부에서 적용하는 행정법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둘 다 아니죠. 아니고 사법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형법의 이 기능 문제입니다. 형법의 기능, 형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회적으로 형법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규제적인 또 규율적인 기능이다.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형법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처벌하는 거. 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질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사회를 전체적으로 사회를 보호한다, 국가를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형법에 있다. 이것이 형법의 제1차적인 무엇보다도 첫 번째 기능이다.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형법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있다.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요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 범죄를 처벌하느냐? 물론 이제 사회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벌을 합니다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처벌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을 형법이 이렇게 달성한다고 할까? 얻어낼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법익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형법이. 예컨대 이제 법익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입니다, 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이익들, 인간이 향유하는 이익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법이 보호해주는 이익을 법익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특히 형법에서는 이제 보호법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 조항은 보호 법익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형법의 일종의 이제 원칙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범죄 조항을 만들 수가 있는데 보호 법익이 없는 범죄 조항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게 형법 이론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범죄로 처벌을 할 때에는 범죄 조항을 만들 때에는 그 범죄 조항을 통해서 보호되는 법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론으로 이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법익이 뭐냐 한번 보면 생명, 신체, 재산 이런 것들이죠. 안전, 도덕. 그러니까 예컨대 생명을 보호하는 범죄는 살인죄, 신체를 보호하는 범죄는 폭행죄, 상해죄, 재산을 보호하는 범죄는 절도, 강도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범죄들마다 자기가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법익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형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법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러면 어떤 것들이 보호법익으로 또 특히 형법의 범죄 조항이 대상으로 하는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법익으로 설정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어떤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을 할 것이냐. 왜 살인, 절도, 강도, 폭행, 상해 이런 것이 범죄가 되느냐. 왜 다른 행위들은 범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어떤 것만 형법이 보호하는 보호법익이 되느냐. 바로 이제 그 문제가 이 보호적 기능의 이 내용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구성 요건, 범죄 조항을 만드는 것의 결국은 그 기초는 그 사회의 오래된 전통적인, 역사적인 이런 윤리에 결국 달려 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우리나라가, 한국 사회가 어떤 법익을 범죄로 규정을 해가지고 보호를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예, 결국은 국회가 이제 입법으로 만들겠습니다만 국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 의사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사회의 오래된 역사, 전통, 또 그 사회의 가치 이런 데 기본적으로 바탕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회 윤리적 가치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법이 도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아주 오래된 법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관계가 전혀 없지도 않고 그렇다고 같은 것도 아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입장이죠. 그런데 특히 그 가운데서도 형법이 다른 법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도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민법이나 상법이나 이런 것보다도 도덕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형법이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도덕, 사회 윤리가 그 사회의 윤리가 오랫동안 지키고자 하는
이것은 도저히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행위들이 범죄로 규정이 될 것이고 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윤리적 가치,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 변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더 한 걸음 또 들어가 보자면 그렇게 해서 범죄 규정이 형법이 만들어지는데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이고 엄격한 이런 입장을 취하면 그런 사회 윤리의 입장을 취하면은 형법의 규정이 점점 늘어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윤리도 지켜야 되고 이 도덕도 지켜야 되고 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르겠고 사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체적인 가치가 보수적이고 엄격해질수록 형법이 범죄 조항이 많아지고 처벌도 더 강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지나치게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될 수가 이제 있겠죠. 형법이 범죄 조항이 많아지고 처벌이 엄해진다고 하는 것은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고 이러이러한 건 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그래서 반대의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범죄 조항을 너무 늘리거나 너무 처벌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이 형법의 이제 보충성의 원칙, 나아가서 비범죄화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법에서 보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후에 적용된다는 의미죠.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 가운데서 가장 최후에 적용되는 법이다는 원칙을 보충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예컨대 민법의 손해배상이나 이런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형법으로 처벌로 나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형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자는 취지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비범죄화론은 이건 이제 대개 한 1960년대부터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영미 쪽에 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나치게 국민의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범죄를 줄이는 것이 좋다. 비범죄화론. 그래서 가벼운 범죄나 사회윤리적 가치가 애매한 거, 가치 대립이 있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범죄로 규정하지 말자. 이런 주장이 비범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취지에서 세 번째 형법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걸 가장 주의해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규율적인 기능을 갖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걸 통해서 법익을 보호하는 이런 좀 보수적인 안정적인 그런 기능을 합니다만은 동시에 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비범죄론이나 이런 데서 보셨다시피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조금 앞서 얘기한 거하고 모순적으로 들리는데 이런 내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의 범죄로 규정을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죄형법정주의, 우리가 곧 이어서 살펴볼 죄형법정주의인데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면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처벌을 하더라도 형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형량 내에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처벌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를 형법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것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적어도 형벌의 어떤 그 경고, 형벌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또 어떤 범죄 행위라 하더라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그 이상 더 처벌되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굳이 범죄를 만약 어떤 사람이 선택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뭐 간통이나 낙태 같은 것이 이런 행위가 지금 간통은 우리 형법에서도 폐지가 됐죠. 낙태는 여전히 범죄입니다만 이럴 때 간통을 형법의 범죄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뭐 제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거나 장려한다거나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만 형벌의 어떤 경고, 형벌이라고 하는 그런 제약을 받지는 않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낙태 같은 것은 좀 더 이것이 뚜렷하죠. 낙태를 만약에 우리 형법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이제 국회가 법을 바꾸게 되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 자유를 확대해주는
권리를 역시 보장해주는 이런 기능을 형법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보장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외국의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법전은 인민의 자유의 바이블이다. 예. 보통 법이라고 하면, 특히 형법이라고 하면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된다. 이런 의미로 형법을 이해하시는 경우가 뭐 대부분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유를, 인민의 자유를, 국민의 자유를 확대해주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형법이 할 수 있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보장적인 기능은 그래서 결국 보호적 기능, 앞에서 살펴본 보호적 기능과 결국 갈등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보수적으로 형법이 어떤 사회의 도덕적인 가치, 전통적인 가치를 보호하고 범죄인들을 처벌하고 이런 것이 형법의 일차적인 기능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반대의 측면에서는 형법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기능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는 결국 항상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어느 선에서 법이 제정이 되느냐, 형법이 범죄를 어느 선까지 포함하느냐 이것이 바로 한쪽은 보장적인 기능, 한쪽은 보호적인 기능 이것이 충돌하는 이 지점에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이것은 그 나라, 그 국민의 어떤 가치의 선택, 그 사회의 어떤 가치의 반영 이 점에서 자꾸 이것이 형성이 되고 이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한다. 이렇게 보수적이 되느냐 진보적이 되느냐 이렇게 변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죠.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형법의 아주 근본적인 원칙이고 또 우리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헌법상의 원칙이죠. 그 내용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고 형벌도 없다. 그러니까 범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법에 그것도 법률에 규정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죄형 법정주의이죠. 그러니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다 그 내용인데요. 법률에 규정을 해야 한다. 이게 법정주의입니다. 죄형 법정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강제처분 법정주의, 기타 다른 행정법이나 이런 데서도 무슨 법정주의 이런 것들이 가끔가다 있지요. 이런 것들은 다 법률로 규정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것이 이제 이 죄형 법정주의의 어떤 그 역사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더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근대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 이제 18세기 말 이런 무렵에 이제 시민 계급에 의한 시민 혁명을 통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시민 계급이 그 중세 봉건의 이제 왕권이나 귀족들의 권력에 대항을 해서 새로운 사회, 근대 사회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권력이 이제 시민 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구 왕권이나 귀족의 권력과 일종의 타협 내지는 시민들의 어떤 그 요구 조건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회를 통한 법률의 제정이죠. 그러니까 중세의 이런 왕권이나 귀족권들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권력을 지나치게 많이 행사했다. 법에 근거하지 않게 되면 이것이 자의적이 될 가능성이 높죠. 권력자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기준이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니까 법률에다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자. 이게 시민들의 주장이었고 이것을 이제 구 권력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법률에 다 규정을 하자는 건데 중요한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것. 이것은 다 법률로 정하자. 이렇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주장을 했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형벌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형벌만큼 국민의 권리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잡아 가둔다던가 또 옛날에 같으면 직접 신체를 때리기도 했죠. 이런 형벌은 반드시 의회가 만든 법률에다가 포함을 시켜놔야 한다. 그래야만 권력자가 마음대로 이것을 형벌을 마음대로 누구한테 형벌을 준다거나 또 더 준다거나 덜 준다거나 이런 식의 자의적인 형벌권의 남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법정주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죄형 법정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다 법으로 규정을 하자. 이것이 사실 법치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법치주의.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는
법치주의의 하나의 내용이다. 하나의 하위 내용이다. 이렇게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법치국가 형법은 다 이 죄형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이런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도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죄형 법정주의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 그 취지, 목표라고 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을 제한한다는 데 있다. 법률을 통해서 제한한다는 데 있다. 이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가 원칙입니다만,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만, 언제 어느 때나 무조건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형벌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죄형 법정주의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형벌권이 말하자면 제한의 의미가 아닐 때는, 형벌권이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형벌권을 제한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그럴 때는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점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한번 또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는 우리 헌법의 12조 1항과 13조 1항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법률과 적법한 절차, 이 법률이 죄형 법정주의가 되겠죠. 또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등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12조, 특히 12조와 13조가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이 12조는 형법과 관련된 조항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헌법 12조를 여러 번 읽어보시고 또 한번 써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 형법으로 보자면 제1조 1항에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이렇게 돼서 죄형 법정주의가 여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다. 죄형 법정주의가 법에 어느 조항에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면 헌법과 형법의 1조에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법적인 근거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문제인데요. 죄형 법정주의 내용은 보통 4가지, 근데 요즘은 또 5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성문의 법률주의이고, 이것이 죄형 법정주의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범죄 형벌은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 말하는 이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률, 그냥 법이 아니라 법률이고요. 이때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이 말은 우리가 법이 몇 가지 단계가 있죠. 제일 위가 헌법,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이 명령, 뭐 조례, 규칙 이렇게 크게 5단계죠. 이 두 번째 단계인 이 법률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입니다. 이 5개가 전부 다 사실 법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법. 근데 막연하게 이렇게 법, 넓게 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형 법정주의, 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은 정확하게 이 두 번째 거, 형식적인 의미의 좁은 의미의 법률을 말합니다. 이 좁은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회가 제정했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이나 조례와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의회와 관계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법률의 의미는 의회가, 국회가 제정을 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왜 그렇게 봐야 하느냐? 그것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죠. 시민계급이 권력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의회가 제정한, 의회에서 논의한, 의회를 통과한 법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제정해라.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성문의 법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통과한 법률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의 어떤 취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을 하려면 적어도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행정부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대통령령으로 범죄를 규정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회의 논의를 거쳐라. 국회라고 하는 건 국민의 대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문 법률주의고, 명령이나 규칙으로는 안 된다. 위임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법률이 명령이나 규칙에 위임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는 것을 위임 입법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위임 입법은 한계가 있죠. 법률이 그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한계가 있는데, 형법에서 위임이 일어나게 되면, 형법에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만, 형법에서 위임 입법이 있게 되면 그 한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죠. 그래서
구성 요건의 구체적인 구성 요건의 대강의 범위 이것을 법률이 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만 뭐 예컨대 어떤 수치라든지 이런 것만 명령이나 이런 데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 판례도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임위법은 한계가 있는데 형법의 경우에는 더 엄격해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습형법 같은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성문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성문이라고 하는 게 법전에 써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가 이제 관습법인데 관습법은 민법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 부분 많이 인정이 됩니다만 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관습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관습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고요.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죄형법정주의 그 취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죄형법정주의는 무조건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습형법이 만약에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관습적인 어떤 형법이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있는데 그것이 성문의 형법보다 더 처벌을 덜한다. 그럴 때는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만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 보충적 관습법이라는 거는 이제 형법 조항을 해석할 때 아주 예외적으로 관습법이 이게 해석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거의 이제 없는데 나중에 이제 부작위범 같은 걸 보시면 거기에 보증인 의무 같은 경우에 관습에 근거해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아주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나머지 경우에는 다 성문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소급표 금지인데 이것이 죄형법정주의 가운데서 가장 이제 또 좀 내용이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급표 금지는 기본적으로 형법은 소급된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형법을 만들면 지금 뭐 예컨대 2000년에 형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2000년 이후에만 그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소급표의 금지입니다. 이게 우리 형법 1조 1항의 행위시법주의로 나타나 있는 거죠.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그러니까 이때 행위가 벌어졌다면은 나중에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원칙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예외들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 이때는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이것이 1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완처분, 형벌과 보완처분 말씀드렸죠. 보완처분에 대해서는 소급표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판례와 소수설의 입장인데요. 다수설은 보완처분도 소급표 금지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벌과 보완처분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적용돼야 한다. 이런 주장이 다수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외가 소송법에 대해서는 소급표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에 대해서 다시 예외가 있어서 가벌성과 관련되는 경우 대표적인 것이 공소시효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다시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범죄 성립 이론, 범죄 성립 요건, 형법 전체, 형법 총론 전체의 내용에 관해서 개발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형법의 기능, 의의와 기능 이 부분을 간단히 특히 보장적 기능 이 초점을 한번 맞춰서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죄형법정주의였는데 그 내용이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두 번째 소급표 금지를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급표 금지 원칙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